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전임교육원 김지영입니다. 오늘 한국교양교육학회 제2회 콜로키움에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인우 교수님을 모시고 교양교육의 진단과 환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좀 굉장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박인우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전공은 교육공학입니다. 예, 그래서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교육학 내에서 교양교육 쪽은 교육철학 또는 교육사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교양교육 쪽에 관심이 있고 저희 학과에도 신창호 교수님이 기초교육원 원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비하면은 이제 현재 그 새로운 매체들이라든지 또 교수 학습 개발센터 CTL 이쪽에 주로 제 전공은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이 있고요. 교양교육하고는 그렇게 관련은 없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주 조심스럽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전공 영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야라서 혹시라도 제가 또 잘못 말씀드린 게 있다면은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또 다른 견해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교양 교육에 관련해서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걸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대학교의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서 주로 많이 그 관여를 해왔습니다. 뭐 연구를 해왔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2003년도에 제가 그 고려대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2003년이니까 벌써 한 20년 다 돼가네요. 2003년도에 고려대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제가 개편을 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교양교육과정도 같이 개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그리고 학교 전체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도에 이제 고려대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양교육도 같이 개편을 했는데요. 교양교육에서 이제 도입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고와 표현이라는 교과목을 그때 이제 그 이름으로 시작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로 아마 시작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당시는 이제 국어하고 작문이라는 교과목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사고와 표현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유교양이라는 교과목을 다 없앴습니다. 자유교양이라는 과목을 봤더니 이게 조금 교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제 그 과목들을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교양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핵심 교양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핵심 교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이제 코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코어를 중핵 교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핵심 교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핵심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양교육은 1학년들을 위한 되게 1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학년들이 그 학교에 왔더니 강사를 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가 좀 무책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양교육을 전임이 가급적이면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전임 교원들이 공통교양 과목들을 맡도록 제가 교육과정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핵심 교양을 고려대는 아직도 그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교양은 전임만 가르칠 수 있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2003년도에 도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교육과정 전반을 제가 그때 이제 개편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제 그 절반 정도가 그 내용인데 2012년부터 제가 이제 관여해왔던 게 그 대학
그 기관 평가 인정 쪽에 보면은 2영역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3영역이었는데요. 1주기 때는. 그 2영역의 교육 영역에 보시면은 교양을 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역의 점검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필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에 제가 거의 오랫동안 좌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거를 마련하고 또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관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 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컨설팅을 아주 또 활발히 하고 있어서 그 두 개가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이 두 가지를 왜 제가 그 기관평가 인증에서는 이것을 진단 기준으로 정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있는 것들을 왜 안 가져왔는지 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양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교양교육 개요라는 것은 제가 그 당시 정리했던 교양교육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교양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은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대학 기관 평가 인증이 하나 있고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환류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진단하는 내용이 정해지면 그 내용들을 환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양에서 지금 현재 환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교양교육 개요에 들어갔을 때 이제 대학 교육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혼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제가 사실은 기관평가 인증 그 3주기 2학기에 그 평가를 받는 대학들이 컨설팅을 요청해서 이제 갔을 때 많이 질문한 부분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뭐냐면은 비교과 과정의 비교과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교육원 교육과정과 비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용어는 교육과정만 있고요. 비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학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칙에 보시면은 교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각 학과마다 전공 교과목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졸업 요건들은 또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학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람이나 일람, 편람 이런 것으로 매년 제작을 해서 학생이 입학할 때마다 나눠줘야 됩니다. 왜 나눠주냐 하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계약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이때 교육과정은 교과과정이라는 것은 학점을 부여하는 거고 비교과 과정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비교과 과정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교육 활동을 비교과 과정이라고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아니고 교육 과정 중에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활동입니다.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람, 일람, 요람 또는 학칙에 명시가 된 것들만 의미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과 전공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은 있긴 하지만 일반 선택은 학점이 넘치는 것들을 다 일반 선택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교양도 일반 선택으로 분류를 하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전공만 일반 선택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은 교양으로 분류를 해버리고 전공 중에서 학점이 넘어가는 것들은 일반 선택으로 분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육 과정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원 프로그램들 여기 다 들어갑니다. 학습 지원, 진로 지원, 취창업 지원, 뭐 심리 상담 지원. 요즘 와서 이걸 엄청나게 키우는데 사실은 교육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교육 과정을 키우게 되면 교육 과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육 과정을 키우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교육 과정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키웠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금 이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고 하고 평가를 좋게 받으려는 의도에서 교육 과정이 지금 사실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게 이 개요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의 이제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뭐 위에 뭐 철학, 방향, 내용과 방법, 구체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정의지만은 아래쪽이 더 중요한데요. 대학이 학생과 교육에 관해 맺은 계약서입니다. 관해가 아니라 관해인데 관해 맺은 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계약서라고 하냐 하면은 학생이 학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생이 입학할 때 들어왔을 때 이 내용에 의해서 나중에 4학년 졸업할 때 졸업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졸업사정에서 이 학생이 받은 그 해에 입학했을 때 받은 일람 편람에 의해서 판정을 받습니다. 너가 제대로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학생이 제대로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을 못 합니다. 학교도 그 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교 간에 맺은 계약서가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비교과 과정 그러면서 막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시는데 그거는 원래 계약 맺은 것이 없는 것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과정, 비교과과정,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일반선택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쓰는 용어들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교양이 오늘 이제 되는데 여기에 교양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은 해당 대학 모든 졸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의하고 조금 구별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단 전공 과목 이수에 도움이 되는 교양의 경우도 그 이수 대상을 단과대학 단위로 개설되어야 함. 이게 이제 조금 별도의 규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양이라는 것은 학과 단위 또는 전공 단위로 이수를 제한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교과목은 어떤 전공에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이런 그 당구장 표시가 붙을 경우에는 제한 규정이 붙을 때는 그거는 교양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양에 대한 정의는 내용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학사의 관점에서 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사를 운영할 때 어떤 게 교양 교과목을 분류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 대학 전체 적어도 단과대학 이상으로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사범대 학생들을 위한 교양입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교과목은 예를 들면 철학과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사의 관점에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결정할 때에도 이걸 교양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느냐라는 판정을 내릴 때는 언제든지 그 질문이 먼저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어느 학과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 전체를 위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게 이제 학사의 관점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정의가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양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건 학사의 관점에서 대한 정의고요. 뭐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쭉 있습니다. 파이데이아부터 시작을 해서 리버럴 아츠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학문 해서 전통적으로는 7자유학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소위 말하는 문사칠 과목이죠. 요즘 얘기하면 여기 보면 문법, 수사학, 변정법, 산술, 기학, 점술수, 음악 이게 이제 옛날에 7개의 7자유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알아야만이 사람들이 동물과는 달리 동물 아니었죠. 노예였죠. 노예와는 달리 자유로운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취급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격에 해당이 됐던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으로 가면서는 이제 이게 전문 교육과는 대비되는 교육으로 이제 일반 교육, 그러니까 제너럴 에듀케이션의 개념이 되면서 이제 7자유학과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관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느 게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7자유학과 이런 게 이제는 뭐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능력과 지식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냥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공통교육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공통으로 갖춰야 될 역량은 10학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공통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 공통교육과정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학년부터 분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부터는 이제 분화가 돼서 대학교에 오면 아예 전공으로 이렇게 분화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옛날에 대학생이 많지 않았을 때는 대학생 정도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뭐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이제 교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규정이 요 위에 있는 것처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뭐 이런 게 정의가 있었는데요. 요즘 와서는 대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과 전공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가 참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교양을 번역을 할 때 옛날에 봤던 리버럴 아츠 이런 표현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그냥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 해서 제너럴에 대비되는 많은 스페셜라이즈드, 말하자면 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과 스페셜라이즈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고, 그 전공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알아야 될 게 뭘까라는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버드 같은 게 교양 교육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갖고 있던 목표고 분야를 이런 식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시민으로서 참여할 때 요구되는 게 뭘까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전공하고는 관련 없이 적어도 이게 그 대학 수준을 졸업했을 때는 갖춰야 될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딱 정의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문사철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교양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컨설팅을 통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것을 이제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놓은 정의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학 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부 능력의 함량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거의 대부분을 다 교양으로 사실 저는 봤을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의 목표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학문 탐구의 보편적 문해 능력부터 시작해서 뭐 시민적 공감 능력까지,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융합적 사고까지도 다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교양 교육을 3개로 구분을 했는데 기초 교육, 그다음에 교양 교육, 그다음에 소양 교육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교육 내에 또 교양 교육이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분류의 오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양 교육을 분류했으면 다른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초 교육을 교양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또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소양 교육이라는 게 대학생의 소양이라는 게 뭘까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교양 교육, 적어도 대학에서 교양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시오, 뭐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게 교양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렵겠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한 대학에서 교양 교육이라 그랬을 때는 그 대학에서 적어도 우리 대학을 졸업했으면은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전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 뭘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할 건 대학의 교육 목표고, 두 번째는 인간상이고, 뭐 세 번째는 핵심 역량인데, 이 세 개가 사실은 정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핵심 역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핵심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대학이 공통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말고 목표로 내세운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교양교육이 만약에 교양에서 우리가 이걸 가르치기를 원한다라는 게 있다면은 그걸 핵심 역량 또는 인재상으로 그냥 규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학마다 독자적으로 교양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표준 모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쪽입니다. 대학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적어도 공통적으로 이런 것을 갖춰서 나가면은 될 거야라고서 대학마다 이렇게 모형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모형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고유하게 갖추고 간다면은 정말 교육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교양 교육을 편성을 할 때는 이런 원칙들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대학의 특성화를 반영한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교양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은 성립이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정 학문 분야를 다뤄야 될 거냐, 뭐 자연 영역, 문화 영역, 뭐 인문 영역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분야가 반드시 공통적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가야 될 거냐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교육 철학과 그다음에 교육 목표를 고려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독특한 모습을 갖게 만들고 싶으면 교양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학의 고유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면은 이제 이 특성화가 교양에서 이루어질 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기간평가 인증 컨설팅 들어온 대학 중에서 우리 교양에는 종교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하면 학교가 이걸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학교의 고유한 독특한 어떻게 보면 특성화죠. 그렇게 보면 그걸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요 종교지만은 이거를 모두가 같이 생각을 능력을 갖고 나가도록 우리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하나의 철학이죠. 그걸 교양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핵심 역량 인재상 뭐 이런 것들과 당연히 연계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은 사실은 역량 중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란 말을 붙였을 때에는 그 핵심 학생들, 우리 학교 졸업 들어온 학생들은 적어도 요거는 모두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핵심 역량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걸 갖추고 누구는 이걸 갖추고가 아니라 그 역량을 모두가 갖추기를 원하는 게 원래 핵심 역량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그 정의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은 결국은 교양 필수에서 이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선택 필수에서는 이 핵심 역량이 다뤄질 수는 있겠지만 선택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 필수가 핵심 역량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정의대로만 간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양인데요. 이게 이수학점의 30%, 그 다음에 한 40학점 내외 이런 이제 것들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제안을 했냐면은 원래 이제 교양 교육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 종합대학하고 단과대학하고 종합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구분을 할 때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봤더니 교양 교육이더라고요. 얼마나 할 거냐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종합대학 했을 때에 30%의 교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법령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30%라고 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라고서 이제 들여다봤더니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전체가 이제 100%라면은 30% 교양이면은 나머지 35% 정도씩은 뭘로 하냐면은 제1전공을 35% 하고 그다음에 제2전공을 35%. 그래서 교양 그러니까 3분의 1씩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양은 그중에서 이제 한 30%만 하고 나머지는 70%는 전공에서 이수토록 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단일 전공이 아니라 복수 전공 2개 정도를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종합대학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30%를 제가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40학점이라는 게 정해졌고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전공 2개를 의무적으로 이수케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2003년도에 우리 학교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그때 이제 제가 만든 용어 제2전공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제2전공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우리 학교는 이제 제2전공 의무화가 돼서 그렇게 했을 때 전공 2개를 했을 때 저는 융합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과목이나 뭐 하나의 융합 전공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전공 2개를 들어야지 이거 2개 들으니까 이게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꿨고요. 교양은 그래서 학생들이 30% 이상을 듣지 못하도록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양은 기초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듣되 그 이상은 듣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상한제를 두는 대학들이 가끔 일부 볼 수 있는데요. 그 논리는 그겁니다. 학생들이
교양은 그 수준에서 듣고 전공에 가서 이제 다른 걸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을 확대하는 것은 전체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것도 그런 관점이고요. 일반 선택에서 이제 이수하도록 한다는 것은 일대 일반 선택은 교양이 아닌 전공 과목으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점을 다 이수했을 때, 요구하는 학점을 다 이수했을 때, 그래도 이제 졸업 학점에서 모자라면은 뭐 대개는 이제 교양 쪽으로 많이 가죠. 다른 전공 과목을 자기 전공 과목을 듣지는 않고 교양을 많이 가는데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자유교양이라는 과목을 그때 제가 다 없앴던 이유가 요런 관점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학년에서는 교양 과목을 이수를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탐색 과목을 설정하는 건 괜찮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학과랑은 연결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때 교양 교과목 편성 및 개설은 관련 학과가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때 이제 막았고요. 그다음에 이수 단위 구분할 때도 단과대학 이상으로만 반드시 설정하도록 그때 바꿨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양교육 전반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그 당시의 생각이었고요. 이 생각은 뭐 지금도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하는 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는 이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대학교양교육 컨설팅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이제 영역이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10개 소영역에 32개 진단 항목으로 최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계속 진화해 와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간평가 인증에서는 이제 대학평가원이 하는데 같은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지만은 두 개는 전혀 별개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양교육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평가 인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두 개의 별개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영역 30개 평가 준거 중에서 교양교육과정 평가 준거가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준거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하는 그 진단 항목들의 많은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기관 평가 인증의 그 각각의 평가 영역과 평가 준건데요. 3주기 내용인데 제가 담당했던 거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준거 6개를 이제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모아 보면은 그 기간평가 인증에서 모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1영역에서 1.1의 교육 목표 및 인재상에 보시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1주기 때 요거를 기술하는 걸 제가 그때 거의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인형, 교육 목표, 교육체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는 그때도 있었고요.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인재상을 명확하게 정리, 여기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4번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습 성과를 제고하기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인재상에 부합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있는가라는 부분. 이제 대개의 경우는 우리 인재상을 뭘 설정해 놓더라도 대학에서 그 인재상을 얼마나 길렀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진단하는 것도 그냥 자기 보고식으로 대부분 요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길렀을까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걸 넣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 영역에서도 이제 교양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과 이 인재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편성 원칙들. 그러니까 교양교육 편성 원칙을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는 인재상 핵심 능력 강조를 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편성 원칙은 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 편성 원칙을 갖고 있는 대학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고요. 아까 말했던 학점 비율들. 그다음에 위원회가 교양교육위원회는 되게 있는데 교육과정위원회가 되게 힘이 없어서 이걸 넣어놨는데요. 교양교육위원회도 같이 이제 뭐 위원회 전문성부터 시작해서 운영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류하는 것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되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나중에 환류할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대부분은 강의평가나 뭐 교육만족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교양 교육하고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데요. 교육 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있는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0% 내외. 그 다음에 필수 같은 경우는 50% 절반 정도.
그다음에 편성 원칙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필수로, 어떤 걸 선택으로, 어떤 걸 선택 필수로 우리는 하겠다는 기준이 있는지 대개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건 필수합시다. 그러면 또 필수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그래도 기준을 만들 때는 어떤 논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설 기준 및 절차도 각각의 대학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논리적인가라는 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게 기준 및 절차가 있다면 아마 그것도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교양 교과목으로 한 대학이 우리 대학은 몇 과목 개설하는 게 적정할까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거는 강좌당 평균 수강 학생 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대규모 강좌가 적었으면 좋겠다. 대개 교양에서 대규모 강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임 교원이 좀 교양 교과목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넣어놨더니 요거는 최근에 와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게 그 충족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목을 그러니까 전공을 폐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양으로 내려오니까 전임 교원들이 돼 버렸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신입생들에 대한 OT를 그 전임 교원들이 내려와서 교과목들 하는 경우에 진로 지도 과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게 하기보다는 교양 과목 하나를 맡아가지고 예를 들면 글쓰기 과목 이런 걸 맡아서 1학년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글쓰기는 교수님들이 1학년은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대부분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넣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50% 이상의 전임 교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해소가 되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체계는 교양교육 지원 관련 규정이나 지원 조직, 지원 인력들이 있느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사 관리 쪽에서도 교양이 좀 걸려 있는데요. 근데 뭐 학사 관리 중에서 그 운영이라든지 성적 관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평가는 교양은 분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 평가할 때 타당하고 신뢰하도록 맞춰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 수업 영역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전임 교원의 강의 시수라는 게 이제 교양을 많이 맡다 보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때문에 여기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수업 지원을 위한 정보 체계는 교양교육도 마찬가지, 원격 수업도 마찬가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평가도 교양교육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당연히 교양교육도 들어와 있고요. 개선하는 것도 교양교육에서 교양교육 과목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사학습 지원 같은 경우도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공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수들에 대한 교사학습 지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6도 사실은 교양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총장 및 구성원의 교양교육 의지라는 게 들어있는데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중요된 구성원의 이해는 높은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이거 두 가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봤고요. 그래서 저기 실제로 저희가 그 대학 그 기관 평가에서는 총장의 의지 이런 걸 확인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해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도 없는데 아마 이제 교양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두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에서 교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뭐 목표나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212 같은 경우는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보편적 목표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목표를 누가 설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 생각입니다. 보편적 목표라는 게 지금 와서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화된 사회에서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이런 목표는 이 정도 역량을 갖춰야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교양교육의 정체성이 확립되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정체성 확립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것이 아까 저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교양교육을 편성할 때 전공 다니는 학과 다니는 절대 안 된다고 돼 있고 반드시 개설 권한을 학과에서는 못 갖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무처에 관련 부서가 갖거나
아니면은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원에서 담당 해당 그 부서가 갖도록 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거 정도면은 정체성이라보다 독립성을 이제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항목 자체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융합교육이라는 것은 전 교양교육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안 다음에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그냥 융합만 가르치는 걸 교양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에 가서는 이제 뭐 목표에 맞도록 제공하는 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문 분야에 속하는 것들의 보편적인 주제, 아까와 똑같습니다. 기초학문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까라는데 저는 합의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초학문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해줄까라는 거죠. 저는 교육도 굉장히 기초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동의 안 해줄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근데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교육을 기초학문으로 보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저 입장에서 신기한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보겠죠. 뭐 철학이 기초학문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자연과학에서는 물리학이 기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교육은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실제로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교육학을 그렇게 안 보시는 건 왜 그럴까라고 의심을 가지듯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적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는가 이것도 제가 안 넣었는데요. 교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인데 새로운 걸 교양에서 다뤄야 될까라는 게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수요자의 다양한 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양 교과목이 설강되고 있는가? 저는 교육은 수요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건 되게 교양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다 교양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보다는 그냥 현재 관심사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교양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건 뺐습니다. 그 다음에 내실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가? 저희는 이제 대학 전체에서 봤을 때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여럿 있고 특별히 교양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교양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은 충분한가? 이거는 이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교육에 관한 예산들은 거의 다 빠져 있고 교사학습 개발원 쪽에만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소속 교원의 수는 교양교육 담당 기관 소속 교원의 수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확보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전임 교원들이 내려와서 교양교육을 담당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교원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는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있는데 교양 같은 경우는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학 교육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얼마 되느냐가 옛날에 종합평가, 대학 종합평가할 때 이게 있었습니다. 이 항목이. 근데 최근에 기간평가 인증에서는 이거는 이제 지나지 않았느냐 해서 이제 이 항목은 다 뺐고요. 그 다음에 교양교과목 담당 교강서 연구 분야 담당 교과 일치하는 비율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뭐 여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공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따져서 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사역력 같은 경우 행정지원 및 수업 운영에서도 이제 하나 빠진 게 교수 평가 시 교양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가? 글쎄요, 이거를 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교양교육에 속하는 교원들을 위해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저로서는 없다고 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똑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교양교육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아마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생각하는 교양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양교육 활류에 관한 것들인데요. 대개 우리가 여기 몇 개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느 대학인지는 아마
또 알고 싶으시면 제가 거기에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제 교양의 핵심 역량을 하고요. 수요조사에서 개편안 도출해서 편성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성과 분석을 하는데 핵심 역량을 되게 진단을 하는데 이때 진단은 자기보고식으로 되게 하죠. 학생들한테 5점 척도로 해가지고 되게 자기보고 진단 검사를 해서 그걸 결과를 공유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틀은 대부분의 대학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복잡하기도 하고 뭐 덜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자유교양대학하고 교육성과평가에서 CQI 보고서라든지 그다음 교육과정 운영 성과. 근데 이때 운영 성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은 뭐 학생 평균 수가 학생 수라든지 영역별 교과목 개설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CQI 내용들도 보시면 교수님들께서 이제 강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외의 데이터는 대개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개별 교과목에서 핵심 역량을 얼마나 육성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대학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대학도 보시면은 이제 뭐 평가를 하는데 그 교과목, 영역 적합성, 정성평가, 강좌 운영 박싱, 핵심 역량 개발 반영도, 수요 반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핵심 역량 개발 반영도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성적으로 판단을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대개의 경우는 여기 교양교육 CMS에 보시면 평가 분석에 보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역량을 분석하고 교과목 CQI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분석을 하고 강의 평가 그다음에 요구도라기보다 수요도겠죠. 예, 수요도 분석을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 중에서 이제 핵심 역량 분석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보고식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하는 그런 대부분이 있고 그다음 교과목의 강의 평가의 한 항목으로 이제 이 과목은 해당 역량을 육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을 넣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만족도 그다음에 그 수요도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핵심 역량 설정을 하고서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 매핑이라는 용어가 넘어가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쪽을 안 넘겼네요. 이게 이제 매핑이란 단어 때문에 이 매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매핑이라는 용어가 그 교육과정 개발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용어가 들어왔는지 저는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유추해 보면 아마 이 매핑이라는 단어는 주로 기업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대학 컨설팅을 하면서 갖고 온 용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량하고 교과목 간에는 매핑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교육과정 개발할 때는 역량에 기반해서 교과목을 개발해야죠.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핑을 하는 것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냥 흔하게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못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핑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어떤 교과목이 얼마나 육성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환류는 대개의 경우는 다 별도의 상황으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렇게 보면 교양교육고 환류를 하기 위한 정보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딱 강의 평가, 그 다음에 CQI, 교육 만족도 조사, 그리고 핵심 역량 진단,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나 전문가 평가 한 5개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강의 평가는 교과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과목을 뭐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 평가는 교수가 수업을 잘했냐 못했냐의 차원에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CQI를 바탕으로 해서도 교과목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만족도 조사는 더더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교육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어떤 과목을 더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핵심 역량 진단은 더더구나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과목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핵심 역량이 낮으니까 어떤 그에 관련된 교과목을 더 넣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컨설팅이나 전문가 평가는 이제 일부 반영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교육과정을 우리가 만들 때는 이제 최근에는 핵심 역량이라는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목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표 또는 학습 목표라는 용어를 썼는데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성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목을 편성하는 게 교육과정이겠죠. 실제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효과를 평가하는데 효과에 대한 정의가 목표 달성도입니다. 목표 달성도. 그러니까 교육과정 효과 평가라는 것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따지는 게 효과 평가입니다. 원래의 의미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핵심 역량이 목표였으면은 핵심 역량을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확인을 해야죠. 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달성을 못했다면은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원래 교육 과정의 원래의 환류 모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양에서도 환류를 하려면은 목표 달성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교양 교육의 효과라는 게 뭘까? 그럼 교양 교육의 목표가 뭘까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핵심 역량이었다면. 근데 아까 매핑이라는 용어를 왜 쓸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매핑을 한다는 건 목표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핵심 역량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렇다 보면 이제 핵심 역량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떤 교과목에서 핵심 역량을 목표로 했다면 그 교과목이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교과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개별 교과목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학생한테 강의 평가로 물어보면 가능할 거냐? 근데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죠. 그거는 뭐냐면은 수업 실컷 하고서 너 성적 얼마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굳이 뭐 시험 볼 필요 없다는 뜻이죠. 시험 안 보고 그냥 너 성적 얼마인지 적어내 그거 줄게. 뭐 이거나 똑같은 얘기가 강의 평가에다가 너 핵심 역량 얼마 달성했는지 적어. 뭐 이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환류가 이루어지려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핵심 역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걸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것을 목표로 한 교과목들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성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하고 그걸 환류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글쎄요, 뭐 교육과정 만족도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 평가 이런 것들은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견해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견해와 다른 생각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라는 것은 이제 제가 좀 더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진단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기가평가 인증 쪽에 그 기준을 마련한 근거들, 그러니까 교양교육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